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러시아는 사우디와 미국을 비롯해 산유국 빅3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국제유가는 불안정해졌고 그 결과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지속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새는 나름 기름값이 안정을 되찾고 있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주차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이륜차가 사륜차보다 때론 효율적인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고 할 정도로 연비도 좋고 그러한 여러 이유들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며, 특히 현재 한국에서는 급 유행을 타기 시작해 무려 신차 가격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욱 높아진 혼다 슈퍼커브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수새끼의 탄생. 제 채널 내에 있는 바이크와 관련된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오토바이는 페달링을 대신할 수 있는 작은 모터가 부착된 페달식 자전거가 그 시작이었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리데이비슨, 인디언, 허스크바나 등 이런 회사들은 그런 틈새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모터사이클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었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차량이 갈 수 없는 장소에 빠르게 도달하는 이륜차들을 보며 유럽 사람들은 그 당시부터도 자동차와 별개로 모터사이클을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이해하고 정의를 내리게 되었는데, 그런 유럽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일본에서 1946년 한 모터사이클 제조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혼다 소이치로가 설립한 혼다 기영공업이라는 회사였고, 스쿠터를 비롯해 여러 바이크를 만들어 판매하게 되지만 초창기엔 생각과 달리 잘 팔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판매된 것마저도 계속된 불량으로 고객들의 클레임이 쏟아져 회사는 어려워지게 되었죠. 하지만 사장이었던 혼다 소이치로는 회사의 경영 상태를 신경 쓰지 않고 공돌이 출신답게 오로지 새로운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세계 최고의 바이크를 만들어 바이크의 올림픽인 랜섬 TT를 제패하겠다는 마음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혼다 소이치로와 함께 혼다를 공동 설립한 후지사와 타케오는 1956년 혼다와 함께 랜섬 TT 투어를 끝내고 우연히 독일을 같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작고 가벼운 모터사이클을 타고 식료품에 음식을 사러 가기도 하고, 또 그걸 타고 도시와 도시를 여행하는 것도 보면서 일본도 유럽처럼 전쟁 후 경쟁을 살리는 데는 고성능의 소형 바이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실제로 당시 야마하나 가와사키 등 여러 일본 이륜차 회사들은 단순히 더 크고 더 빠르고 비싼 오토바이 생산에 초점을 맞춘 터라 혼다는 이들이 놓치고 있던 실용성을 시장의 목표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명품 그 자체였던 슈퍼커브. 어느 날 혼다의 최고 재무 관리자였던 후지사와는 한 손에 메밀국수 쟁반을 들고 운전을 하던 배달원을 보고 엔지니어였던 혼다에게 모든 전선과 튜브를 시트 아래에 숨겨 스쿠터처럼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특히 한 손으로 운전이 가능한 바이크를 설계해 줄 수 있냐고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공돌이 그 자체였던 혼다 소이치로는 도전을 받아들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바이크의 프레임은 강철로 만들고 앞포크에서부터 뒤 휀더까지는 하나의 금속으로 된 바디로 만들어 불필요하고 복잡한 용접을 없앴는데, 또한 모든 전자제품들 역시도 시트 아래에 숨겼기에 그야말로 승하차가 쉬운 바이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니어도 볼트 3개만 그냥 풀어버린다면 엔진 전체를 뺄 수 있는 손쉬운 구조로 바이크를 만들면서 고객들이 직접 엔진을 수리하고 관리하는데도 매우 용이해졌었죠. 그리고 후지사와의 또 하나 조건이었던 한 손으로도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해야 했기에 시퀀셜 3단 변속기를 탑재했지만 속도에 따라 운전자가 스로틀을 조절하면서 엔진 RPM을 높이고 낮춘다면 원하는 대로 기어를 척척 변경할 수 있는 원심 클러치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심 클러치 덕분에 클러치 레버가 없이도 운전자들은 한 손으로 운전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개발자의 노력들로 혼다의 고성능 작은 바이크는 발명이 되었던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린 슈퍼커브. 1958년 첫 슈퍼커브가 판매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슈퍼커브의 클러치가 미끄러진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시작되었는데, 이에 혼다는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판매될 슈퍼커브의 설계는 미리 변경을 해두었지만 이미 판매되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제품들이 문제였기에 혼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게 되었고, 그 조치는 바로 혼다와 후지사와는 물론이고 혼다의 영업사원부터 공장 생산직 등 혼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포기하고 각 센터에 나가 리콜로 입고된 슈퍼커브에 새 클러치와 작은 부품을 장착했던 것이죠.
그 결과 혼다의 슈퍼커브는 단순히 저렴하고 효율적인 바이크가 아니라 수리도 쉬운 바이크로 입증이 되었고, 비록 혼다가 오토바이를 잘못 만들긴 했지만 혼다가 직접 내 바이크를 무료로 고쳤다라고 세간에 알려지면서 혼다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슈퍼커브의 PR을 톡톡히 하면서 전 세계로 그 인기는 퍼지게 되었죠. 그렇게 혼다는 2년 전 독일을 방문해 비트를 생산하던 폭스바겐의 공장을 모델로 스즈카 지역의 슈퍼커브만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건설하게 되었고, 월 5만 대의 슈퍼커브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모델의 생산 시설로 너무 많은 현금을 쏟아부으면서 업계 분석가들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염려를 하게 되었고, 진짜 그들의 말처럼 수요는 높아졌지만 공급은 더욱 높아지면서 오히려 공급보다 판매 유통망을 확립하는데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죠. 이때 만약 슈퍼커브가 현재까지 이어져 올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바이크를 비롯해 자동차와 제트기, 로봇까지 만드는 오늘날의 혼다는 없었다. 여튼 슈퍼커브가 등장하고 3년 뒤인 1961년 혼다가 사업 초창기에 선언한 대로 혼다의 바이크들은 랜섬 TT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전세계 바이크는 혼다로 통하는 시대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슈퍼커브는 총 1억 대가 넘게 팔리며 모든 이동수단을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탈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1960년대 당시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있었기에 비싼 자동차보다 수리도 편하고 부품도 저렴한 슈퍼커브가 영업용과 이동수단으로서 인기가 매우 높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혼다의 슈퍼커브가 등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사람들도 자신의 마을에서 잘 벗어나지 못했던 지난 과거와는 달리 고립되고 분리되었던 마을과 마을 사이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일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한 도시도 방문하게 되면서 당시 유럽과 일부 부유 국가에서만 일어났던 그랜드 투어 같은 일상적인 삶도 그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개 바이크 하나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속도와 성능이 중요시되었던 모터스포츠 분야 외에도 이륜차라는 탈 것을 실용적 용도로 설계해 일반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혼다가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요새는 슈퍼커브 유행이 확 번지기도 하고 반도체 수급 문제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 중고 슈퍼커브 가격이 신차 슈퍼커브 가격보다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이종 소형을 따면 더욱 멋지고 재밌는 이륜차들도 많으니 유행을 따르기보단 자신에 맞는 바이크를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발명은 그것이 시작된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는 세상에서 그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슈퍼커브가 슈퍼커브처럼 사용되어지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으로 괜히 슈퍼커브의 가격이 더욱 오르는 효과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슈퍼커브가 필요한 사람들이 좋은 가격으로 슈퍼커브를 구매한다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렇다고 제가 슈퍼커브를 살 일은 진짜 전혀 없을 것.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